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두 번째 페이지. 팔도유람의 마지막 날이어서일까요? 아님 엿새짜리 연휴의 마지막이어서일까요? 오늘따라 광광 울 것만 같은 그렁그렁한 눈빛의 박광일 나으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소개 멘트에 맞춰서 슬픈 모습을 연출하시는데 네. 시무룩해 보입니다. 이제 유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역사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갓쓴 갓광일의 모습도 우리가 볼 날이 당분간 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 팔도의 역사와 지명유를 알아보는 박광일의 지명 팔도유람. 저희가 6월 13일에 첫 유람을 떠났는데 오늘 드디어 한 석 달 반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엿새짜리 연휴의 마지막 날 개천절이라 댁에서 쉬면서 혹은 늦은 귀경길에 차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개천절이니까 유람 떠나기 전에 개천절에 대해서 약간 토막상식 느낌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예. 네, 개천절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신시를 처음 열어서 우리나라를 처음 열었던 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개천절을 처음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던 건 물론 이제 소규모 단체로서 이제 대종교 쪽에서 기념을 했지만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이제 수립하고 나서 이제 9월달에 물론 통합정부가 되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국경일에 관련된 것들을 임시정부 안에서 논하게 되는데 그때 거의 최초로 논했던 게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음력으로 10월 3일을 네. 이제 개천절을 이제 지냈었는데요. 이제 광복 이후에 이 개천절을 이제 기념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네네. 보통 예전에 음력이었던 것을 네. 양력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환산표가 있으니까. 예. 근데 기원전 2333년을 네네. 양력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이 되는구나. 날만은 네. 우리가 음력이든 양력이든 10월 3일이라는 날짜가 있으니까 예. 이 날로 이제 기념을 하자라고 해서 요 날은 음력 양력 상관없이 10월 3일로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네. 이제 국경일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 수립과 관련됐다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전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네. 정부 수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네. 기념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뿌리를 찾고 싶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이것이 필요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 우리가 계속 핍박받았던 시기였으니까 네. 우리는 니네한테 그렇게 핍박받을 나라가 아니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야.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예. 개천절 하루 한편으로 휴일이라서 좋고 또 한편으로 당군 할아버지 생각해서 좋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절 그 절박했던 우리의 선열들을 생각해보는 네. 날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 이 숨은 의미도 알고 있어두면 좋겠죠. 자, 그럼 팔도유람의 마지막 목적지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최초로 광역시로 등극하며 경남에서 독립한 부산광역시부터 가볼 텐데요. 선생님, 부산이 예전엔 동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속한 동네였죠. 이거 썸킴 씨가 많이 하는 개그인데. 예. 그래요? 동네에 속한 동네였다. 네, 예. 동네에 속한 동네고 썸킴 선생님도 동네 그렇지. 동네 출신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 조그만 어촌 마을 정도 부산포 이렇게 부산진 이런 정도로 불렀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동네라는 어떤 큰 고을 안에 바닷가 마을 정도, 바닷가 군사기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지역이 역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래구가 네. 부산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구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서 네. 이제 동네 분들은 그 바닷가 이러면 부산 분들은 옛날에 네. 이러면서 느낌이 네. 좀 사뭇 다르죠. 네. 작은 동네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위상이 달라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개항이죠. 개항.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네. 첫 번째로 개항했던 도시가 바로 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거류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여기 부산에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네. 이미 여기가 자신들한테 익숙한 동네였다는 거죠. 동래 외관. 보통 이제 초량이라고 해서 부산 항 쪽에 붙어 있는 외관을 가리키는데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용두산 공원이 있는 쪽에 외관이 있었으니까 네.
여기가 익숙했고 여기가 이제 개항장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산이 내외에 이제 이목을 이제 받게 되고요. 네. 결정적인 건 네. 부산이란 동네를 네. 서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도가 놓였는데 네. 경부선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네, 그 경의선은 서울 의주, 경원선은 서울 원산이니까 네. 경부하니까 부산 그러면서 전국구의 이름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니 예. 철도가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했는데 부산이 원래 커서 그렇게 철도가 지어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철도가 부산이라는 이름을 좀 띄워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그 잡지사에서 곽재식 작가랑 장영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장영실 이분이 동네 출신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읍성 근처에 가면은 이제 장영실 기념관도 있는데요. 동네 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관노죠. 예, 관노. 네, 그래서 관청의 노비였다가 태종연간에 이제 전국의 인재들을 좀 올려라라고 했을 때 우리 동네에 손재주 뛰어난 그다음에 기술도 좀 있는 관노가 있는데 올려 보낼까요? 해서 나중에 이제 세종 때 적극적으로 발탁이 되어서 여러 과학기구들을 만들었던 인물이 이제 그 장영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장영실이 이제 또 하나 가지고 있던 가문의 비밀이 하나가 사실은 다문화. 맞아. 네,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때 진짜 소설 쓰고 가셨어요, 곽재식 작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과학기술, 원에 굉장히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 장영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 조선 초기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대의 과학을 개량하거나 현지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최적화된 인물이 또 장영실이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한 나라가 강해질 때는 거부감을 버리고 여러 문화, 여러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또 장영실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산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것들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항구 도시니까. 부산은 어디서 유래된 지명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예전에 이제 부산 조선 초기만 보더라도 부자, 그러니까 산자는 매산자거든요. 근데 부자가 부자하고 솥부자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자 동네인가? 그러게. 그다음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두산이 소처럼 보인다. 아니다. 그게 너무 조그만 산이다. 저 뒤에 금정산이 있는데 그 산이 소처럼 보인다. 그래서 의견은 나뉘지만 소처럼 된 산이 있다. 그래서 부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부산 가면은 이제 서울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산 중턱을 깎아서 만든 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산복도로를 보면서 아니 여기 어떻게 도로가? 근데 그 도로가 그 위아래로 또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국적인 또 풍광을 만들어내는 곳이 부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솥이 어떤 산일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료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정조실록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해지방 고을에는 이른바 고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명나라의 서광계가 칭찬을 하며 말하길 그것은 조금 심어도 수확이 많고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가뭄이나 황충에도 재해를 입지 않고 달고 맛있기가 오곡과 같으며 힘을 들이는 만큼 보람이 있으므로 풍년이든 흉년이든 간에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고구마 종자가 우리나라에 나온 것이 지금까지 30년이나 되는 동안 연해 지역의 백성들은 서로 전하여 심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흔한 식재료인 고구마가 말이죠. 국내 최초로 들어온 게 조선 영조 때라고 하는데요. 이 고구마를 처음 한반도에 들여온 사람이 부산과 관련이 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 부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여러 행렬들 가운데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행렬이 조선통신사예요. 통신사 부산에서 출발했구나. 네, 그래서 일본에서 뭐 이제 쇼군이 뭐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다거나 하면 축하 사절로 가고 문화도 전파하고 한류의 기원이 됐던 이 그룹인데 이제 이 통신사로 왔다 갔다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조엄이라는 분이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보니까 지금 이 고구마가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마도 스시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큐슈 일대 고구마를 보고 저 정도 작물이면 우리나라에 들여와도 되겠다. 요긴하게 쓰이겠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선비, 그러니까 그냥 책상 앞에서 공부한 선비라면 들여와 이랬을 텐데 이제 현재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구마가 자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어떤 지리적인 모습들을 살핍니다. 연구를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딜까? 그러면서 찾아본 곳이 부산의 절영도. 절영도는 지금의
영도입니다. 영도. 예, 영도대교 영도다리 할 때 건너면 영도. 그러니까 이 영도에서 예. 먼저 시험 재배를 하고 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 지역으로 확장을 하자라고 예.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구황작물로 이제 북쪽에는 감자, 남쪽에는 그렇죠. 고구마를 네. 가리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구마가 퍼지게 됐는데 문제는 네. 고구마가 네. 맛있어요. 아, 맛있죠. 스윗 포테이토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구황작물보다는 처음에는 네. 있는 집. 나 고구마가 먹고 별미, 싶은데, 겨울에는 이거 구워 먹으면 제맛인데, 신세계죠, 신세계죠. 이러면서 예. 이 고구마가 상당 기간은 구황작물보다는 별식으로. 약간 옛날 바나나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배경을 떠나서 네. 이거를 처음에 들여오고자 했던 그분의 실학적인 어떤 의도, 진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역사 기록 속에 뭐 조엄이 고구마를 들여왔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백성을 거고요. 생각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때는 빨간 김치가 있던 시대인가요? 빨간 김치가 약간 거부감이 있던 시기라서 고추는 들어왔는데 고춧가루를 가능하면 묵혀서 네. 검은 빛으로 만들어서 아. 그래서 먹었고요. 그럼 지금의 그 고구마와 김치 조합은 없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뒤에 갔는데 다른 김치도 괜찮습니다. 예. 빨갛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요 정조 때 보면은 매운탕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예. 고춧가루를 썼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조금씩 김치에 이제 고추가 들어갔던. 그치, 그치. 예. 뭐 그리고 흰김치랑 먹어도 맛있고요. 영조 때 이제 고추장이 처음 등장을 하니까요. 예.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위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엄 선생. 고구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박광일 선생님을 만나기 전 저의 가장 큰 한국사 스승이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를 보면 목화 씨는 문익점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원나라에서 이제 목화 씨를 몰래 들여온 사람 문익점 선생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문익점이 목화 재배에 힘썼던 지역이 다름 아닌 지금의 산청. 경남 산청군. 그렇습니다. 당시로는 진주목이라고. 그렇죠. 진주 안에 이제 산청이 있으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진주에 속하지만 네. 그 골로 보면 지금 이제 산청이고 산청에 이제 문익점 선생님 무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한데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냥 가볍게 문익점 선생님 붓뚜껑에 몇 개 숨겨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분이 우연히 이제 원나라에 갔는데 그 왕이 고려 왕 계승전에 네. 휘말려 갖고 운남 지방까지 간 거예요. 아, 밀려나서. 네, 그 중국의 가장 남쪽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화 재배를 본 거예요. 예. 이 목화도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예. 작물이거든요. 예. 저거에 있으면 우리 동포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따뜻하게 겨울 나는 건 비단밖에 없었어요. 이게 겨울이 지금 고려 때 일반 서민의 겨울이라는 거는 그냥 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익점에서 이 목화를 보고 예. 이거 가자. 그래서 중국의 남쪽에서 가지고 국경 지역을 가까스로 통과를 해서 네. 또 왔는데 네. 이거 이제 또 장인 영감하고 예. 이거 어떻게 재배를 할지 재배를 했어요. 네. 겨우겨우 하나가 텄습니다. 예. 이거 실로 어떻게 만들지. 문익점 선생이 재배까지 직접 관여를 했어요. 네, 재배 그다음에 실로 뽑는 것까지. 야. 장인어른 장천이가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목화 재배가 퍼져 나가게 됐고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에 네. 이제 고려 말에였으니까 조선시대 이후에 비로소 네. 목화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뭐 농사를 짓지만 예. 여자들은 길쌈을 할 때 그 길쌈의 대상이 바로 목화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의복혁명. 의복혁명이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문익점 선생도 조엄 선생과 더불어서 잊을 수 없는. 진짜 경남에 배출한 위인 장영실 선생, 조엄 예. 선생, 문익점 선생 다 외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들여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야. 이제 고구마 먹으면서 따뜻한 옷 입고 하늘에 별 보고 뭐 이런 요 세 분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예, 완벽한 어벤져스급입니다, 거의. 근데 이 진주목이라고 불렸던 진주가 그 조선시대에는 부산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였다. 그럼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경남의 남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쪽, 동쪽으로 그때 나눴었는데 예.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이제 고려 때 그러니까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도 진주목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네. 진주는 이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상주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시에서 이제 지역에 뭐 그 안에 산청도 있고 뭐 창원도 들어가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진주라는 지명이 들어간 큰 역사적 사건들도 참 많습니다. 몇 개 살펴보면 일단 권율의 행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을 한 3대 대첩으로 불리는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군이 경상도를 이제 장악하고 나서 전라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진주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시민 장군이
버텼구나.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켜낸 덕분에 전라도가 일정 부분 안정한 시기에 돌아가면서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게 바다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았다면 육지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예. 막았고 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시호가 충무공이에요. 충무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의 충무공은 이순신만이 충무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죠. 보통 이 지역 답사갈 때 우리는 두 명의 충무공을 만난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는 김시민, 예. 이순신 고정 멘트군요. 네. 오늘 두 분의 충무공을 만납니다. 두 분의 충무공을 그럼 이제 만나러 답사객들이 충무공은 이순신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또 그러면 질문하고. 이제 여긴 진주에도 충무공이 있어. 진주 대첩, 그다음에 좀 이따 한산도 대첩 같은 해에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군요. 두 분의 충무공. 그리고 이제 진주가 그 홍경래의 난과 더불어 조선 말기 세도 정치기에 전국적으로 밀란이 퍼져나가게 되는 일명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처음 밀란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진주고요. 그래서 한때는 진주 농민 봉기라고 불렸다고. 그렇죠. 1862년에 이제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를 진주 봉기, 진주 밀란 이렇게 이제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진주가 큰 고을이니까 여기에 이제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네. 백낙신이라고는 이제 진주 지역의 군권을 담당하는 이 아저씨가 굉장한 탐관오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주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진주 단성 근처에서 네. 결국은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사실은 이제 경상도 일대로 다 퍼졌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시작점이 진주였기 때문에 진주밀란. 탐관오리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 진주에는 굉장히 또 양심적인 인물들도 많았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열을 얼마나 빨아먹었으면. 그러니까요. 논개도 그리고 진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농계를 놓고 이제 두 고을이 싸우죠. 진주랑 또 어디? 장수. 진주에 의암이 있던데, 의암. 돌아가신 곳은 진주인데 네. 태어나신 곳은 장수예요. 전라도. 그럼 둘 다 일리 예, 있지.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농계사당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두 쪽에 농계사당이 다 있습니다. 예, 저희는 둘 다 힘을 실어드립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경남의 첫 도청이 진주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었는데요. 1924년에 굉장히 오래전이네. 일제에 의해서 부산으로 도청이 강제 이전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면은 지금 이제 동아대학교 쪽에 박물관이 있는데 네. 그 박물관이 이제 도청으로 쓰던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경남도청이 있었어라고 이제 경상남도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옮겨가기 전에는 진주에 있었던 거죠. 189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경남도가 생기면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경상도였다가 네. 북도 남도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진주 분들이 상실감을 느꼈죠. 부산이 저게 뭐라고 이러면서 갔지만 실제는 일제는 이제 그 경부선 철도를 포함해서 항구가 부산 필요하고. 일대를 일종의 수탈의 중심지로 만들었기 예. 때문에 그 도시를 중심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보다는 이제 부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주보다 목포가 그다음에 그러네. 전주보다 군산이 어. 커졌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예.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 분들은 그때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많이 났으나 봐요.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뭐 증언에 의하면 이때 반대하면서 강에 투신한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이 1963년에 광역시가 되면서 이제 경남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청이 다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진주가 우리 다시 도청 유치하자. 경남도청 진주 환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강력한 라이벌 도시가 등장한다고요. 그렇죠. 어디죠? 당연히 진주로 올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감히 저 밑에 네, 감히. 저 조그만 동네가 어디야. 창원이. 창원. 그러면서 창원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사실은 예. 이 시기에 이제 산업의 구조가 네. 바뀌어 나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바로 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라고 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지리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배웠어요. 예. 요 지역의 중심 도시가 창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원 쪽의 행정을 몰아주게 되고요.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원을 아예 계획도시로 꾸밉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는 뭐 신도시 하면은 뭐 분당, 일산 그렇죠. 또 지역의 여러 세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네. 거의 우리나라 현대 이후에 최초의 도시가 네. 계획도시가 바로 창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 호주의 캔버라 를 본땄다 그러는데 캔버라 느낌보다는 그냥 한국의 캔버라 창원. 예,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방사선 이렇게 로타리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꾸며지는 그런 느낌들이 예. 좀 다르긴 하다라는 느껴지지만 네. 결국 이쪽으로 넘겨가면서 진주는 아쉽게 이제 이 경상도 지역의 중심
역할은 조금 밀려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서운하셨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창원에 도청이 들어오면서 창원은 뭐 대도시로 성장했고요. 다만 2015년에 경남도청 일부가 이제 진주로 옮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산. 예. 3.15 부정선거 때 최초로 시위가 일어난 곳이 마산이죠. 부마 민주화운동의 마도 마산이죠.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깊은 도시고 규모도 굉장히 컸었는데 마산이 지금은 창원에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산 분들이 굉장히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창원이 먼저냐 마산이 먼저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자존심 대결하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진해도 있는데 진해는 규모가 좀 작아요. 마창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산하고 창원이 이제 경쟁을 하다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마산 이름보다 창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 누가 먼저 나왔냐. 네, 따졌구나. 그래서 예. 마산 지금 창원에 보면 이제 회원구하고 의창이 있는데 예. 의창 회원이 이미 조선 초에 등장을 하고요. 네. 이 의창의 창과 회원의 원을 합쳐서 네. 창원이라는 이름이 이때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산은 그 뒤에 예를 들어 산호, 네. 항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 마산에 산호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오. 강호동이 나온. 아, 강호동 씨. 아, 그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의 가다 보니까 산호초등학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산이라고도 불렀어요. 예. 근데 오자가 정오를 뜻할 때 오자입니다. 그런데 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자를 예. 그 자축인묘 진사로 하면 말이거든요. 예. 말하고 오가 같으니까 아, 말산. 그래서 마산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마산으로 바뀌어서 예. 여긴 이름이 몇 번 바뀌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창원 쪽으로 조금 몰려갔던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 창원 이제 지금 넓어진 도시 안에 네. 보면은 마산은 마산 이름을 그대로 두 개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진해는 진해구로서 시리는 예. 진해시로서 가지고 있어서 모두 5개의 구가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의 모습이어서 사실은 뭐 여기 창원 간다고 하지만 어디 있어 그럼 마산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고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이순신 장군의 도시죠.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영 지명의 유래도 저희가 몇 번 다룬 적은 있는데 뭐 간략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삼도 수군 통제영이 들어와서 통영 그렇게 되어서 수군의 어떻게 보면은 기지와 같은 그런 도시였고 네. 그 덕분에 이제 이 경남 일대 중요 도시가 됐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영 옆에 그리고 거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거제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뒀던 옥포해전을 비롯해서 임진왜란때 많은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렇죠. 이제 옥포해전이 첫 전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옥포 가면은 이제 그 전승 관련된 기념비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소들이 또 거제도에 있고 울산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조선 사업의 어떤 발상지로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곳이기도 이어지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쪽에서 나오다 보면 이제 가덕도라는 섬은 또 이제 칠천양해전으로 이제 원균이 이끌던 연합함대가 괴멸했던 그렇죠. 그런 고을이기도 해서 예. 이제 어쨌든 이 지역 통영 일대를 살펴보면은 네.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해 바다를 누비며 왜군을 물리치던 이순신 장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사를 하는데 그 전사한 곳이 통영 옆에 있는 남해군에 있는 바다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동하고 남해 사이에 남해대교가 있는데 네. 그 물길을 노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량에서 지금 이제 저기 저희가 유튜브에 띄워드린 지도에 그렇습니다. 저 지금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 노량이라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 당시에 저 노량을 이제 그 통영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순천에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예.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길목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천에 있었던 시마즈가 협조를 하게 되면서 양쪽에서 협공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오는데 예.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승리는 노량해전이고요. 무엇보다 노량해전이 값어치가 있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 명나라군이 들어오면 항상 명나라군이 명령을 해요. 니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별로 성과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만은 네. 진린 제독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만하게 왔다가 예. 이순신 장군의 인품 그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진실로 협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 연합군이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연합을 했고 임진왜란 마지막 전쟁이 7년 전쟁의 마지막이 바로 노량입니다. 그리고 그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의 끄트머리에서 흐르는 총탄을 맞고 예. 생을 마감했던 전사하셨군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의 국격을 높였던 전투였네요. 네. 예, 노량해전까지. 참고로 그래서 이제 가끔은 아니 왜 도망가는 왜군을 그냥 도망가게 하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사는 게 예. 중요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네. 저 도망가는 적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간 네. 다시 돌아온다. 완전히 길을 꺾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악행을 벌였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네. 이제 독국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 이제 1870 그러니까 5년에 네. 오니오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한 몇백 년 동안은 일본은 잠잠했다. 그런 어떤 것들의 배경이 또 노량해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멋지네요.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적까지 살펴보면서 참고로 박광일 선생님은 남해군의 손자라고 합니다. 네, 본 적은 아직 남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박광일의 지명 팔도유람 드디어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박광일 나으리 이제 뭐 발에 물집 좀 잡히셨을 것 같은데 잡지사 구독자와의 팔도유람 마친 소감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아쉬워요. 네. 언젠가는 이 팔도 유람을 조금 더 넓혀서 또 세밀하게 네. 주제별로 살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사찰기행, 서원기행, 좋지. 탑기행, 네. 아니면은 또 최근에 만들어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선교기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을 같이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무궁무진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네. 팔도 유람은 아니지만 팔도 유람의 비슷한 느낌으로 또 청취자분들을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재고장 충청도만 한 편으로 끝났다는 거 저는 아직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충청도는 네. 그렇죠. 네. 네. 한 번 더 충청도도 저는 가봤으면 별로 좋겠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쉽진 저도 않습니다. 충청해야 되니까요. 예. 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역사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광일 나으리 이제 가서 여독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